그들은 제가 몇 시간 동안 공들여 양념하고 남편이 좋아했던 것처럼 로즈마리와 레몬을 곁들여 만든 찜닭을 쓰레기통에 긁어버리며 비웃었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할머니. 서연이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저는 텅 빈 접시를 든 채 서 있었고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더 차가운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는 멈추는 법이 없었죠. 제가 몇 주 전에 식탁 차리는 것을 멈췄을 때도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함께 앉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구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리 없이 가만히 무시하기 쉬운 존재가 된 거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직은. 저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뜨거운 물과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접시를 씻었습니다. 구운 마늘 냄새가 추억처럼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위 작은 창문을 열어 건조하고 따뜻한 8월의 마지막 바람을 맞았습니다. 바깥의 정원은 아직 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것까지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층에서 누군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아마 손주들인 준혁이나 지훈이 중 한 명이겠지. 17, 15살인 아이들. 몇 달째 두 아이 모두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과 소음 제거 헤드폰을 쓰느라, 완전히 다른 누군가가 되어버리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이죠. 저는 낡은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빛바랜 튤립 그림이 있고 성철이 스토브 끄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생긴 그을음 자국이 있는 행주였습니다. 그는 그걸 삶의 흔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철이 오늘 밤 일을 봤다면 한마디 했을 텐데 그는 땅에 묻힌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저를 대변해 줄 침묵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제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복도는 그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이 제 요리에 대해 또 농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940년대 요리라나 뭐라나. 제 아들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낮고 밋밋한 웃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동의에 가까웠죠. 제 방에서는 라벤더와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침구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죠. 이곳은 제 것이라고 느껴지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거울 액자에 꽂아둔 성철의 사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위안처럼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았겠지. 저는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했을 거야. 하지만 그는 여기에 없었고 저는 사진에 대고 말하는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 서랍으로 가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껍고 봉인되어 있고 2월 이후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등기문서. 그들이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제가 한 번도 내어주지 않았던. 내일 아침 그들이 깨기도 전에 저는 갈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유령처럼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들은 이 집이 진짜 누구의 것인지 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불안감은 오래전에 모두 타버렸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수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고요함, 폭풍 전이나 마지막 결정을 내린 후에 찾아오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현관문 등이 깜빡거리다가 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몇 주째 그랬습니다. 민주는 늘 고치겠다고 말했지만 절대 고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회색 바지, 빳빳한 블라우스, 성철이 좋아했던 가디건. 저는 수티 적은 머리에 빗을 대고
20살 때처럼 정성스럽게 틀어 올려 실핀으로 고정했습니다. 오늘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도,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방에 챙겨두었습니다. 서류, 신분증, 그들이 제가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열쇠 꾸러미. 저는 식당 입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식탁은 배달음식 용기, 기름진 봉투, 반쯤 비어있는 컵들로 어지러웠습니다. 제 접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도 버렸겠지. 저는 차라리 그러길 바랐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이 철저하도록 말입니다. 저는 냉장고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짧고 정중하게. 외출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그것이 제가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서명하는 것이 될 겁니다. 바깥 공기에서는 흙냄새와 곧 내릴 비 냄새가 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무릎이 쑤셨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찌그러졌지만 믿음직한 제 낡은 세단이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문을 알고 있었던 빵집을 천천히 지나쳤고 민준이 3살 때 무릎을 긁혔던 학교를 지나쳤습니다. 동네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사람만 변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셔터가 내려진 약국 위 벽돌 건물에 있었습니다. 성철의 장례식 2주 후에 예약을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서연은 거실을 다시 꾸미고 싶어 했으며 민주는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기억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아니면 제가 마침내 그를 분명하게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등기 문서를 가져오셨군요. 저는 말없이 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아직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가 확인했습니다. 온전히 남편분이 다른 사람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켰으며 올려다봤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민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도록 두었기 때문에. 저는 손을 모았지만 가정은 소유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양도, 매각 또는 법적 통제권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준비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통지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은 30일 안에 이 집을 비워야 합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통해서요. 그는 망설이다가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정말 확실하십니까? 저는 그를 굳건히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비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는 2블록을 걸어 은행으로 갔습니다. 민준이 편의를 위해 고집했던 공동명의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새로운 계좌를 열었습니다. 제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전고가 되자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공증사무소 밖에서 서류를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서명하고 도장이 찍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였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가장 슬픈 부분일 겁니다. 수년간 제가 그들이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내버려 두었으니까요. 그들은 저에게
아직 이빨이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그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제가 처음 민준의 집에 제 여행 가방을 들고 갔을 때 그들은 모두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미소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들의 따뜻함, 그들의 말, 서연이 제 팔을 만지며 어머니는 항상 이곳에 계실 거예요. 라고 말했던 방식. 저는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믿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되었고, 제 집의 벽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민준이, 엄마,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챙기고 제 집의 문을 잠갔습니다. 서연은 심지어 손님방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깨끗한 시트, 라벤더 향초, 침대 끝에는 뜨개질한 담요가 있었습니다. 편하실 거예요. 그녀는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상자를 위층으로 옮기며 큰 소리로 농담을 했고 마치 축하 행사처럼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와인 한 병을 땄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성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슬픔이 제 가족을 되돌려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에는 씁쓸해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손님방은 결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벤더 향초는 일주일 후에 사라졌습니다. 뜨개질 담요는 거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제 공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물건들이 허락 없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더니 서연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가끔은 아예 두드리지도 않았죠. 우리는 모두 가족이잖아요. 그녀는 마치 그것이 침입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식사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성철이 좋아했던 방식대로 자주 요리했습니다. 찜닭, 찌개, 갓 구운 빵. 모두 제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다 서연이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너무 구식이에요. 곧 저는 그녀가 요리하는 동안 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음식은 모두 병에 든 소스와 국수, 그리고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먹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 감사해 하면서요. 아이들은 저녁 식사 후에 저와 함께 앉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접시를 들고 위층으로 사라졌고 웃음소리는 복도에 울렸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제가 옆에 있기를 원하는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저는 제 얼굴 앞에서 문이 닫히고 헤드폰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삶은 조용한 구석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제 것이 아닌 빨래를 개고 저녁에는 벽을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운걸거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돌처럼 쌓이는 작은 것들, 사소한 배제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말했을 때 민주는 엄마, 너무 멀어요. 운전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새 가디건을 샀을 때 서연은 돈 낭비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준혁이의 경기에 가겠다고 물었을 때 지훈은 할머니는 이해 못하세요. 라고 웃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시력과 청력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을 무디게 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저는 어두워진 주방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더 작고 어딘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단순히 아들의 집에 이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삶을 조각조각 그들에게 넘겨줬고 그들은 당연한 듯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때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일 거야. 그냥 바쁜 거겠지. 모든 것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는 수년의 시간과 제 망가진 저녁 식사에 대한 잔인한 웃음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가 가지고 온 것만을 원했습니다. 서연이 처음 제게 요리하지 말라고 부탁했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경 씨, 충분히 하셨어요. 그녀는 제 손에서 찌개 냄비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쉬세요. 저희 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친절하게 들렸고 저는 잠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양파와 마늘 냄새에 코를 찡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흘끗 쳐다보는 것도요. 그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래 엄마, 앉아 계세요. 그렇게 힘들이지 마시고요. 저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앉았고 서연이 냉동 라자냐를 데워 저녁이라고 부르는 동안 제 손은 무릎 위에서 접혔다 펴졌다 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준혁은 채소가 없어서, 지훈은 치즈가 잔뜩 들어있어서 좋아했죠. 아무도 제게 음식을 원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빵 한 조각만 먹었을 때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었죠. 처음에는 식사였고 다음은 빨래였습니다. 미경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서연은 제 손에서 빨래 바구니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까지 빨래를 쌓아두었다가 그걸 그냥 두었다고 저를 부드럽게 꾸짖었습니다. 미경 씨가 미리 말해줬어야죠. 다음은 거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조용히 책을 읽곤 했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돌아오니 제 의자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제가 앉는 자리에는 빨래 바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엄마. 민주는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하지만 바구니는 옮겨지지 않았고 제 의자는 구석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금씩 제 존재는 불편함이 되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너무 느렸고 제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웠으며 제 습관은 너무 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뜨개질 놓지 마세요.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제 바구니를 소파 밑으로 차면서 말했습니다. 지저분해 보여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맞아, 꼭 요양원에 사는 것 같잖아. 그들은 그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웃는 것이 우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이죠. 가장 끔찍한 부분은 그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준의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길을 건널 때마다 손을 잡아주었고 너무 커서 안 어울릴 때도 저를 엄마라고 불렀던 제 아들은 저를 단 한 번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제 찌개 냄새가 역겹다고 한숨을 쉬었을 때 그는 픽 하고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목을 가다듬는 방식을 흉내냈을 때 그는 고개를 흔들고 미소 짓기만 했습니다. 그는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빴습니다. 그는 부재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조금이라도 되찾으려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는 성철이 좋아했던 것처럼 계피와 버터 냄새로 주방을 가득 채우며 쿠키를 구웠습니다. 가족이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준혁은 하나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더니 다시 접시에 던져 놓았습니다. 너무 딱딱해.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덧붙였습니다. 사서 먹는 게 나았을 텐데요, 미경 씨. 그리고 그들은 웃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제 방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심지어 그곳에서도
벽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제 옷장에 상자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손님방 구석에 러닝머신을 들여놔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지훈은 때때로 성철의 어머니가 만든 이불 위에 신발을 신은 채 누워서 휴대폰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멈춰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진정해 할머니, 그냥 침대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제 옷들이 바닥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때는 단정하게 접혀 있었던 제 가디건과 블라우스들이 서연의 철 진한 코트들을 위해 옆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저는 성철이 저에게 입은 것을 좋아했던 양모 스웨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는 이곳에서 그 어떤 것도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간도, 침묵도, 존엄성도. 저는 가게에 데려다 달라거나 장 보는 것을 도와달라거나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싶다거나 하는 작은 부탁들을 멈췄습니다. 모든 요청은 한숨과 눈을 위로 치켜뜨는 것과 지금은 안 돼요, 미경 씨 라는 말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투명 인간. 하지만 투명 인간에게도 대가는 따르는 법입니다. 그들이 제 생일을 잊었을 때 저는 상기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가 오고 싶은지 묻지도 않고 휴가를 떠났을 때 저는 현관에서 손만 흔들었습니다. 서연이 전화로 친구에게 노인네가 발에 걸리적거린다고 불평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 아무도 입지 않을 스카프를 뜨개질하며 그 말들이 돌처럼 제게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들이 좋은 의도였다고, 가족들은 흔들리는 법이고 슬픔 때문에 우리 모두 더 거칠고 피곤해진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저를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준혁과 지훈이 울었을 때 제가 그들을 안아주었던 것을 기억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는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림자였고 유물이었으며 감사함 없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었습니다. 침묵이 항상 저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그저 사람들이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는지 가르쳐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제 저녁 식사를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그것은 첫 번째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들일 마지막 모욕이었을 뿐이죠. 집이 조용해지고 위층의 목소리가 문 뒤에 묻히고 복도 시계 소리만 들릴 때 저는 종종 성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리내서는 아니었습니다. 제 목이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작은 속삭임으로 그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 밤에 그의 침대 쪽으로 손을 뻗었고 주전자가 끓기 전에 그의 아침 기침 소리를 기대하곤 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항상 그랬죠. 민준이 어릴 때 나이 많은 아이들이 놀렸다고 울면서 집에 왔을 때 성철은 그를 안치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허락해야만 사람들이 널 비웃는 거야. 제가 첫 추석 음식을 태웠을 때 그는 제 얼굴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경아. 네가 바로 잔치 그 자체야. 그는 존엄성을 방어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처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으니 저는 더 작아졌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나이 때문에 몸이 줄어들었지만 영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모든 모욕, 모든 무심한 말들이 저를 짓눌렀고 저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제 침묵은 습관이 되었고 감옥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서연이 디지털화하겠다고 위협했던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척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 페이지들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철이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아 민준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던 첫 등교일. 앞침에 밀가루가 묻은 제 어머니가 벚꽃 파이를 왕관처럼 들고 있는 모습. 성철의 공장 수입과 제가 재봉틀을 돌려번 돈으로 우리가 샀던 작은 집. 그 집은 한때 제 왕국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성철이 현관 옆에 심은 라일락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 집의 벽에 박힌 모든 못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청구서도 땀과 희생으로 지불했죠. 성철이 죽었을 때 모두들 제가 그 집을 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시기에 너무 관리가 힘들어요. 민준이 말했었죠. 하지만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당장 팔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을 지키고 먼지를 털고 벽에다 마치 그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외로움이 침묵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제안, 엄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희가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는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그에게 열쇠를 건네주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고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제 안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기 문서는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한 보험이라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생명줄이 될 거야. 이제 서연이 손님방이라고 부르는 방에 앉아 저는 성철의 목소리가 제가 더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내 것을 가져가게 두지 마, 미경아. 그가 말했을 겁니다. 집도 네 자존심도. 저는 그의 어머니가 꿰맨 이불을 만져보았습니다. 모서리는 축 늘어졌지만 여전히 제 침대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바늘땀은 기도였고 모든 사각형은 굳건한 손의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코트들이 제 옷장을 어떻게 가득 채웠는지, 준혁의 운동화가 때때로 이 이불 위로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이 모욕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날카로운 것을 이해했습니다. 존경 없는 사랑은 의존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필요로 했을 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가진 것, 제 연금, 제 인내심, 제 침묵을요. 하지만 침묵에도 끝은 있습니다. 저는 이불을 여행을 준비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접고 주름을 폈습니다. 제 손가락이 협탁 위에 액자에 담긴 성철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나는 충분히 오랫동안 참아왔어. 저는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많은 무게를 담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년간 저는 친절의 조각들을 위해 조용히 애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포옹, 식탁의 자리,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코 오지 않았을 때 저는 내일은 올지도 모른다고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성철의 눈은 제가 피해왔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쟁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인내심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상기시켜줄 힘. 그들의 뒤에 남겨지는 존재가 되는 것을 멈출 힘. 성철의 교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되새길 힘. 네가 허락해야만 사람들이 널 비웃는 거야. 저는 그들에게 충분히 오랫동안 허락했습니다. 봉투 속 서류는 더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무시당한 후에 날카로워진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제 등이 나이로 인해 굽었을지라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눈을 감았을 때 저는 성철이 제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낮고 확실하게 픽하고 우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내 미경이네. 그가 제 마음속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화요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날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오후 내내 사용했던 찻잔을 헹구기 위해 싱크대에 서 있었는데 복도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카롭고 조용하게 민준을 향한 말이었지만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게 들렸습니다. 맹세컨대 어머니가 이 집 전체를 나프탈렌 냄새 나게 만들어 아이들도 다 눈치챘다니까. 잠시 멈춤이 있었고 제가 너무 잘 아는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아내에게 반박하고 싶지 않은 민준의 한숨이었습니다. 엄마는 늙었잖아, 서연아. 뭘 기대해? 그 말들은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말들을 더 나쁘게 만들었죠. 잔인함은 최소한 불꽃이라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관심은 그것은 얼음과 같습니다. 저는 손을 흐르는 물에 몇 초 더 오래 두었습니다. 끓을 듯이 뜨거운 물에 그 고통이 저를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저는 컵을 닫고 건조대에 올려놓고 소리 없이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발치에 단정하게 접힌 이불을 응시했습니다. 제 마음은 처음에는 텅 비어 있었고 이내 수많은 작은 모욕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피클병을 열었을 때 서연이 코를 찡그렸던 것, 제가 장미 향수를 뿌렸을 때 준혁이 과장되게 손을 흔들었던 것, 지훈이 친구에게 놀러 오지 마. 여기 할머니 냄새나. 라고 중얼거렸던 것. 매번 저는 제 자신에게 상관없다고 그런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기에는 너무 오래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역과 없이 그대로 들은 그 말들은 제가 줄곧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침입자였습니다. 나중에 물 한 잔을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서연이 주방에서 식료품 저장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가 담긴 통들은 즉석 라면 상자와 과자 봉지 뒤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아, 미경 씨. 그녀는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좀 옮겨놨어요. 자주 쓰는 물건들이 앞에 있는 게 우리한테 더 편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전자를 스토브 쪽으로 옮겼지만 그녀는 제 손을 지나쳐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카운터는 비워두는 게 좋아요. 알았죠? 그녀의 미소는 예의 바르고 숙련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볼 계획이 없는 낯선 사람에게 짓는 그런 미소 말입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저는 다시 성철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 집 냄새를 좋아했습니다. 양파 볶는 냄새, 빨래 비누 냄새, 그리고 제가 서랍에 넣어둔 희미한 라벤더 향기. 집 냄새가 나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잘못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몇 년 전에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저는 협탁 서랍에 손을 뻗어 등기 문서가 든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서류는 시원하고 두껍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저를 무디게 하고 건망증에 걸리게 하고 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약함은 자신이 누구인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함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저는 중요했습니다.
이 서류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집이 제 주변에서 침묵에 잠기자 저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이불을 편 다음 누웠습니다. 내일,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저는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딜 겁니다. 그들은 저의 존재를 비웃었습니다. 저를 냄새, 그림자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일어설 때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항상 제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통로를 오랜 친구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사과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 성철이 좋아했던 대로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어떻게 잘라주는지, 아래쪽 선반에 손을 뻗으면 밀가루가 가장 싸다는 것을. 수년간 장보기는 저의 보살핌의 방식이었습니다. 제 가족을 먹이는 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나는 당신들을 위해 여기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서연이 그 토요일 아침에 목록을 건넸을 때 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른 추위로부터 목까지 단추를 잠근 스웨터를 입고 800m를 걸어가게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차를 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바빴고 서연은 저를 태워다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했습니다. 우유가 다 떨어졌네요. 이번에는 통곡물 빵으로 사오세요. 그냥 흰빵 말고요. 저는 늘 그랬듯이 신중하게 고르며 카트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푸른 윗부분이 달린 신선한 당근, 부드러움이 보장되는 마블링 좋은 소고기. 민준이 어릴 때 좋아했던 차 티백. 계산대에 도착했을 때 제 등은 쑤셨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무도 더는 감사해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은 목적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거운 봉투를 들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주방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카운터에 기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준혁과 지훈은 의자에 앉아 봉지째 감자칩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그들은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아, 잘됐다. 서연은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탁한 빵 사왔어요? 응. 저는 대답하며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고 인상을 찌푸리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브랜드네요. 씨앗이 박힌 통곡물 빵이라고 했잖아요, 미경 씨. 이건 너무 부드러워. 아이들이 안 좋아해요. 준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맞아, 할머니. 이건 학교 급식빵 같아. 저는 그 빵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그 빵을 선택한 것은 성철이 일요일 아침에 두껍게 버터를 발라 먹던 종류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제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한숨을 쉬며 빵을 옆으로 던졌습니다. 나중에 제가 가서 제대로 된 거 사올게요. 다음부터는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저한테 전화하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그 카트에 기대며 보낸 시간들, 무릎의 통증, 모든 물건에 담은 생각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남은 식료품들을 말없이 풀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감자칩으로 돌아갔고 서연은 휴대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찌개를 위해 감자를 삶고 소고기를 볶고 있을 때 준혁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냄비 뚜껑을 열고 코를 찡그렸습니다. 냄새가 오래됐어. 오래됐다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음식 냄새 말이야. 그는 웃더니 지훈이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지훈이도 달려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즐거움에 몸을 굽혔습니다. 서연이 문간에 팔짱을 낀 채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그만해. 하지만 그녀도 웃고 있었죠.
숨기려 애쓰면서. 민주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어떻게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흔들고 조용히 웃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 항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찌개를 휘저었습니다. 제 손은 무거웠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것을 쾅 하고 내려놓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을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국자로 국물을 그릇에 담아 조심스럽게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금이 더 필요하네. 나중에 우리가 식탁에 앉았을 때 서연은 제 찌개 그릇을 옆으로 밀어놓고 식탁 중앙에 배달음식 용기들을 쌓아놓았습니다. 오늘은 배달음식이에요. 그녀가 밝게 발표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그들은 웃으며 서로의 음식을 맛보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 찌개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먹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찌개를 담아 위층으로 가져갔습니다. 제 뒤로는 그들의 식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탄산음료 캔 따는 소리, 제가 들을 수 없도록 아이들이 소리치는 농담들. 제 방에서 저는 찌개가 식어가는 것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묽은 국물, 푹 익은 면, 그 어떤 정성도 없는 찌개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저녁 식사들을 생각했습니다. 고기가 뼈에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천천히 익힌 고기 요리, 노랗게 부풀어 올라 구워진 빵, 창가에서 식혀지던 파이들. 그런 식사들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 배달음식 용기들은 그저 그들의 배를 채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잊혀졌다는 무게가 무겁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그들은 또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찍 아래층으로 내려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4명을 위한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 미경 씨. 그녀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배고프실지 몰라서요. 저희 또 중국 음식 시켰어요. 그녀의 미소는 얇고 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5번째 접시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번째가 되자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 더 편했던 것입니다. 접시 하나, 의자 하나, 목소리 하나가 사라지는 것.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열지 않은 모든 초대장, 닫힌 모든 문, 제 이름이 없는 모든 배달음식 상자가 충분히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크래커와 치즈를 접시에 담아 제 방으로 가져와 창가에서 먹었습니다. 길거리에 가로등이 켜지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길 건너 박 여사님은 딸과 손주들과 함께 현관에 앉아 웃고 있었고 접시를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봤고 제 무릎 위 접시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먹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음식은 나누든 나누지 않든 몸을 채워준다고요. 하지만 제 깊은 마음속에는 저에게서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소속감이었습니다. 제가 제 접시를 씻어 찬장에 다시 넣었을 때 저는 등기 서류가 기다리고 있는 서랍을 흘끗 보았습니다. 제 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저 그들이 제 접시를 치워버리기 훨씬 전부터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지워졌다는 조용한 확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여전히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그것을 증명했고 곧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민준과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밤이 깊었고 집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위층에서 헤드폰을 귀에 꽂고 있었고 서연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고에서 글을 발견했습니다. 작업대 위에서 청구서 더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위에 달린 전등이 희미하게 윙윙거렸고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성철과 너무나 닮아 보였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을 때 찌푸리던 미간의 주름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마음이 누그러질 뻔했습니다. 민준아, 제가 낮지만 굳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그는 놀라 올려다보더니 눈에 미치지 않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더는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것 같아. 식사도, 대화도, 심지어 생일도. 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왜 네가 나를 멀리 두려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목덜미를 문질렀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민한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자제력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네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 있는데 나는 위층에서 수프를 먹잖아. 서연이 미소로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이들이 나를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절대 개입하지 않아. 민주는 제가 그를 짐지우고 있다는 듯 길고 지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복잡해요. 서연 씨는 스트레스가 많고 아이들은 10대잖아요. 엄마도 알잖아요. 저는 중간에 끼어 있어요. 더 이상 갈등을 원하지 않아요. 갈등? 그 단어가 제 목구멍을 긁었습니다. 언제부터 한 사람으로 대우해달라는 부탁이 갈등이 된 거니? 그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이해하셔야 해요. 이제 상황이 달라요. 엄마는 우리와 함께 살지만 이건 우리 집이에요. 서연 씨는 서연 씨만의 방식이 있고 저는 그녀를 지지해야 해요. 그게 결혼이니까요. 그럼 나는? 제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저는 억지로 다시 가라앉혔습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니? 마침내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철을 너무나 닮았지만 성철의 눈과는 달리 공허한 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제 어머니예요. 당연하죠. 하지만 어쩌면 그는 말을 흐리다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조금만 편하게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편하게 계세요. 그 말들은 돌처럼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찌개를 요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식탁에 앉고 싶어 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어깨를 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집을 포기했어, 민준아. 나는 너를 믿었단다. 그는 그 말이 고통스럽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잘하신 일이었어요. 그 집은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컸잖아요. 이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더 낫다고.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라벤더와 먼지 냄새가 나는 방에 혼자 있는 것이 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그의 선택을 했습니다. 저의 존엄성보다 서연과의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그의 청구서, 그의 침묵, 그의 한숨에 둘러싸인 채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고 제 발소리는 귀에서 들려야 할 것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제 방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아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노력했습니다.
저는 인정받기만을 바랐지만 그것조차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민주는 일찍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저를 지나쳤습니다. 우리 대화가 밤사이에 지워진 것처럼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차를 마실 때 저는 서랍을 열고 다시 봉투를 만졌습니다. 안에 있는 서류는 차갑고 단단했으며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가슴에 대고 제 심장의 굳건한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궁지에 몰려있고 의존적이며 부스러기에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에게 투명 인간이었다면 저는 보이지 않게 조용히 신중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소리치는 것을 듣지 못할 것이고 애원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너무 늦었을 때 발밑에 바닥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뿐이겠지. 그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슬픔보다 더 날카롭게, 허기보다 더 날카롭게, 나이보다 더 날카롭게, 저는 더는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답을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새벽이 오기 전에 깨어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침묵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움직였고 마룻바닥이 제 발밑에서 삐걱거리게 두었습니다. 이 집이 여전히 제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방은 어둑했고 스토브 위 시계는 꾸준히 째깍거렸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것인 척하는 집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동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를 위해서였죠. 그들이 더는 원하지 않을지라도 제게는 아직 줄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철이 가장 좋아했던 레시피인 로즈마리와 레몬을 넣은 닭볶음탕을 만들었습니다. 그 레시피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제 뼛속에 새겨져 있었죠. 저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감자를 껍질 벗겼습니다. 낭비하지 않도록 얇게, 모양을 유지할 만큼 두껍게. 마늘 냄새가 따뜻하고 날카롭게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진짜였던 일요일 저녁 식사의 추억이었습니다. 제가 민준의 손을 찰싹 때리기 전에 그가 국자를 핥았던 때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집에서는 집 냄새가 났습니다. 그들의 집이 아닌 저의 집 냄새가요. 저는 직접 식탁을 차리고 서연이 특별한 날을 위해 넣어두었던 좋은 접시들을 꺼냈습니다. 옷장 뒤쪽에 있던 예전 명절의 흔적이 남아있는 옅은 와인 얼룩이 있는 식탁보를 다림질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식당은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학교에서 온 아이들, 심부름에서 돌아온 서연, 일터에서 돌아온 민주는 문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민주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녁이야.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간단히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저녁, 앉으렴. 준혁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냄새가 무거워.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경 씨,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그러고 싶어서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굳건했습니다. 이제 따뜻할 때 앉으세요. 마지못해 그들은 앉았습니다. 저는 닭을 썰어 감자와 당근과 함께 접시에 담아주었고 빛에 반짝이는 육수를 부어주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주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올바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한 입 맛보고 천천히 씹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엄마. 하지만 서연은 접시를 뒤적거리기만 했고 아이들은 포크로 음식을 밀어냈습니다.
침묵이 얇게 늘어졌고 모든 식기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준혁이 침묵을 깼습니다. 이거 꼭 먹어야 해? 우리 이미 배달 음식 시켰는데. 서연이 부드럽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식사에 익숙하지 않아요, 미경 씨. 그들에게는 좀 달라요. 저는 지훈이 접시를 밀어내며 아무도 요즘 이렇게 안 먹잖아. 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두려워했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 접시를 드는 소리, 접시들이 싱크대가 아닌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소리. 준혁이 첫 번째 닭고기 조각을 무심하게 쓰레기통에 툭 하고 버렸습니다. 지훈이 킥킥거리며 뒤따랐습니다. 서연은 마치 저 좀 보세요. 저에게도 얼마나 힘든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즈마리와 레몬 냄새가 공기 중에 남아 있었고 제가 사랑을 담아 만든 저녁 식사는 커피 가루와 포장지 사이의 잔해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행주를 손에 든 채 그곳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제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동안 그가 그들을 멈출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서연이 카운터에 올려놓은 봉투에서 국수 상자를 꺼내자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녀도 그들과 함께하며 젓가락을 부딪히고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싱크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물은 뜨겁고 꾸준히 거의 끓는 듯이 흘렀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창백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위층 제 방에서 저는 성철의 사진을 손에 들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았겠지. 저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그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스스로 해낼 힘을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내 이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 있는 서류는 따뜻함이 없었지만 더 강력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권위. 그들은 제 저녁 식사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버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그들에게 이 벽에 누구의 이름이 잉크로 쓰여 있는지 상기시켜 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집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침묵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이 아래층에서 배달 음식 용기를 긁는 소리와 탄산음료 거품 소리를 내며 웃는 동안 저는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봉투를 핸드백에 접어 넣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잔디밭 위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 신발이 보도를 두드렸고 무릎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8시 30분에 그곳에 도착해서 밖에 벤치에 앉아 있었고 등기 문서가 심장 박동처럼 제 손바닥에 눌려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를 그렇게 일찍 본 것에 놀라 보였습니다. 김 회장님, 그가 저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논의했던 것에 대해 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공식적인 퇴거 통지서 30일 빈틈없이요. 그는 잠시 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작성해 드리죠. 오늘이 아닙니다. 제가 정정했습니다. 지금요? 그는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타자기가 달그락거리고 그의 펜이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1시간 후 통지서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률 용어로 단정하고 차가운 문장이었습니다. 건물에서 퇴거하시오. 불응 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굳건한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젊은 은행원은 제가 원하는 것을 설명할 때까지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을 제 계좌에서 즉시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만 새 수표를 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경 씨, 확실하십니까? 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제 집에 전화하지 마세요. 편지를 보내지도 마세요. 모든 것을 이 지점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수령할 겁니다. 그녀의 펜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몇 분 만에 민준이 조용히 제 돈을 빼가던 일은 끝났습니다. 저는 수년 만에 가장 높이 가슴을 들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지만 저는 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 다시 웃을 겁니다. 그들은 저를 옆으로 치워놓을 겁니다. 저를 늙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겠지. 괜찮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그들의 확신이 끝났음을 알리는 서류가 접혀 있었으니까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주방에서 커피를 두고 부산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산책 갔다 오셨어요? 네. 제가 말하며 가방을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산책이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위층 제 방에 저는 성철의 사진 옆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진 속 그의 눈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를 채운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더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리처럼 날카로운 명확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손님이고 짐이며 식탁 끝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잉크로 쓰여 있고 법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아주 곧, 그들은 자기 집 지붕 아래에서 원치 않는 존재가 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될 겁니다. 서류는 금요일까지 준비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마치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한다는 듯 일종의 엄숙함으로 폴더를 제 책상 위로 밀어주었습니다. 퇴거 통지서가 맨 위에 놓여 있었는데 빳빳하고 공식적이었으며 제가 그 집에서 삼켰던 모든 침묵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30일 명확하고 최종적이며 부인할 수 없는 기한이었습니다. 직접 전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배달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제 목소리로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패처럼 가슴에 품고 폴더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거리에 도착했을 때 해는 낮게 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저녁놀로 멍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는 진입로에 있었습니다. 서연의 SUV, 민준의 찌그러진 세단, 준혁의 낡은 해치백. 집은 밖에서 보면 따뜻해 보였습니다. 불빛이 빛나고 커튼이 쳐져 있었으며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마당으로 퍼져나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가족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피자 냄새가 공중에 감돌았습니다. 용기들이 카운터에 어질러져 있었고 탄산음료 캔들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준혁과 지훈은 거실에 누워 컨트롤러를 손에 쥐고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고 민주는 편안한 척 기대어 있었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든 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 있는 유령이었죠. 마침내 서연이 올려다 봤습니다. 아, 미경 씨, 일찍 오셨네요. 피자 드실 줄 몰랐어요. 너무 기름지잖아요. 준혁이 희죽거렸습니다. 맞아, 할머니는 아마 위층에서 수프 드시고 계실 거야. 그들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익숙하고 예상했던 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탄산음료 캔과 컨트롤러, 바로 사이에 있는 커피 테이블에 폴더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읽어봐.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폴더를 열고 첫 페이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 그의 어깨 너머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가 가늘어졌습니다. 퇴거 통지서? 진심이에요. 아, 진심이야.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말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등기 문서, 모든 벽돌과 못에 내 이름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살도록 허락했어. 너희가 이 집이 너희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내버려 뒀지. 이제 그 착각은 끝이야. 아이들은 게임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준혁이 불안하게 웃었습니다. 농담하는 거지? 아니,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농담과 정반대야. 진실이야.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저에게 다시 밀어붙였습니다. 엄마, 이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아주 잘 알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나는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빚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지. 나는 너희에게 음식, 돈, 시간, 침묵을 주었어. 너희는 내게 조롱, 배제, 무관심으로 보답했지. 너희는 나를 내 집에서 투명 인간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투명하다고 해서 무력한 것은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손주들을 길거리에 내쫓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내 저녁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웃는 젊은이들이지. 짐을 싸는 동안 실컷 웃게 내버려둬. 민준의 눈이 이제는 절망적으로 위로 향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30일은 너무 짧아요. 30일은 충분하고도 남아.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나는 일말의 존경심을 기다리며 수년을 보냈으니까. 이제 그 시간은 끝났어.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텔레비전이 희미하게 윙윙거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하게 부모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죄책감은 아직 아니었지만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발밑의 땅이 갈라진 것처럼요. 저는 폴더를 집어들고 다시 팔 아래에 끼웠습니다. 너희 각자는 내일 사본을 받게 될 거야. 서명되고 제출된 서류지.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리고 저는 몸을 돌려 계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느렸지만 굳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감히 아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방에서 저는 문을 닫고 성철의 사진 옆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오늘 밤 다르게 보였습니다. 승인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듯이. 아래층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날카롭고 광적이며 서로 뒤섞였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고 김이 공기 속으로 피어오르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의 무게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은 다시 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마침내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30일, 한 달. 그들이 무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아이들은 제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 문을 쾅 닫고 일찍 나갔습니다. 서연은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를 내며 주방을 달그락거렸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연기였습니다. 모든 찬장문은 조금 더 강하게 닫혔습니다. 민주는 커피포트 옆에 서서 머그잔을 쳐다보다가 저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아침이 아닌 제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빵으로 만든 토스트에 버터를 조심스럽게 바르고 성철이 좋아했던 대로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고요함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준이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있었으며 주름이 평소보다 더 깊었습니다. 엄마, 그가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저는 읽던 책을 덮고 올려다 봤습니다. 그래. 그는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어젯밤 일 말이에요. 엄마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랬니?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니면 네가 내 가족이 나를 성가신 존재처럼 대하게 내버려 뒀을 때, 네가 그들이 나를 조롱할 때, 함께 웃었을 때, 내가 위층에서 혼자 앉아 있는 동안 그들이 식사하도록 내버려 뒀을 때, 네가 나를 깜짝 놀라게 한 거니?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야. 제가 말했습니다. 존경은 절대 복잡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는 얼굴을 문지르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이가 격분했어요. 그녀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해요. 엄마가 그녀와 아이들을 벌하고 있다고. 그들은 그럴 자격이. 그들은 제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잔인함의 결과를 마주할 자격이 있어. 그들은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민준아. 그리고 너는 그들과 함께 웃었지. 말해봐. 그 순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게 뭐였니?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지은 거야. 모든 벽돌, 모든 청구서, 모든 희생의 시간들이 우리에게서 나왔어. 너는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 사실을 잊었지. 너는 그들 모두가 그 사실을 잊도록 내버려 뒀어. 잠시 동안 그의 눈에서 수치심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정말 30일 안에 우리를 내쫓고 싶으신 거예요? 엄마 아들과 손주들을요. 제 가슴이 조여왔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가족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잊었으니까. 너는 내가 네 엄마라는 것이 네가 계속해서 받기만 할 권리를 준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틀렸어.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작아 보였습니다. 제가 첫 등교일에 안고 있었던 세상이 무서워하던 그 소년처럼요. 하지만 그 소년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충성보다 침묵을, 용기보다 편안함을 선택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문은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쾅 하고 닫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날 저녁 아래층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급박하고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은 항의하며 소리쳤고 지훈은 불만을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늘 그랬듯이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위층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포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식사, 웃음, 계획에서 배제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류 한 장으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저에 대해 속삭이고 저에 대해 논쟁하고 저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더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집이 고요해졌을 때 저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성철이 몇 년 전에 심은 라일락 나무는 여전히 울타리 근처에서 피어나고 있었고 굳건하며 향기로웠습니다. 그 광경은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이곳은 제 집, 제 정원, 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상자를 싸고 논쟁하고 흥정하고 서로를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이 벽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들은 기억할 겁니다. 존경은 절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쟁취하고 지키고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면 저는 이 창가에 다시 혼자 앉아 있겠지만 굽히지 않고 성철이 원했을 것을 제가 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한 번쯤은 그들이 초라함을 느낄 차례였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속삭임과 문 닫히는 소리의 폭풍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가로지르는 공포의 소리를 듣기 위해 엿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가장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벽과 천장을 뚫고 들어왔죠. 우리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모든 것이라니. 마치 저를 위층에서 통조림 수프 한 그릇과 함께 앉게 한 것이 선물인 것처럼. 마치 침묵과 조롱이 친절인 것처럼 말입니다. 준혁과 지훈은 젊음의 서툰 분노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불공평함과 미친 늙은이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우리 할머니가 미쳤나 봐.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갈라졌습니다. 민주는 그들 모두보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그의 한숨은 더 길었고 그의 말은 적었습니다. 그가 복도에서 저와 마주칠 때마다 제 눈을 피했습니다. 마치 수치심이 분노보다 더 무거운 짐인 것처럼요. 그 때문에 저는 그를 거의 가엾게 여길 뻔했습니다. 거의. 넷째 날 서연이 주방에서 저를 막아 세웠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문을 가로막았고 그 어떤 미소로도 가릴 수 없는 분노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경 씨, 이 정도면 됐어요.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냥 우리를 내쫓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갈 곳이 없다고요. 아이들은 안정이 필요해요. 저는 토스트에 잼을 발랐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그들은 다른 곳에서 안정을 찾겠지.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뭘 느끼셔서 그들을 벌하는 거죠? 소외감? 감사받지 못하는 기분? 그게 삶이에요. 가족은 원래 복잡한 거잖아요. 몇 번 저녁 식사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우리를 내쫓을 수는 없어요. 저는 칼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몇 번의 저녁 식사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내 집에서 가구처럼, 성가신 존재처럼, 냄새처럼, 그림자처럼 취급받은 세월이라고 부를 거야. 이 집은 내 집이야, 서연아. 너는 손님이었지. 너는 그 사실을 잊었고. 그녀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에게 당장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권리에 대해 중얼거리며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모든 것이 완벽한 서류라고, 모든 줄이 서명되고 도장 찍히고 제출되었다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돌멩이에 맞서는 영의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마침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제 방문간에 서 있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으며 손은 주머니에 파묻고 있었습니다. 마치 학창시절의 죄를 고백하려는 소년처럼요. 엄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임대할 곳을 찾아봤어요. 쉽지 않네요. 모든 것이 비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그는 망설이다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제 아들, 제 핏줄, 길을 건널 때 제 손을 꽉 잡았던 소년, 그리고 제 집에서 제가 지워지는 것을 내버려둔 남자. 제 마음이 부드러워졌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이내 불이 지나간 후 강철이 식는 것처럼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니, 민준아, 없어. 그는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은 전보다 더 긴장감이 넘쳤지만 더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방 구석구석에 상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신발들이 문 옆에 쌓여 있었고 준혁의 포스터들은 말려져 고무줄로 묶여 있었으며 지훈의 책들은 어설프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 사이를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만들었던 유령과는 반대되는 존재였습니다. 이번에 저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중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조롱했던 지붕 없이 삶을 마주하게 만드는 중력이었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저는 다시 성철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평소보다 더 오래 제 눈을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굳건하게, 만족스럽게. 거의 다 했어. 저는 속삭였습니다. 거의.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꿈은 평온했습니다. 저를 비웃는 웃음소리도 닫히는 문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만개한 라일락의 이미지만 있었고 곧 이 집이 이름 이상의 진정한 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기쁨만이 있었습니다. 곧 공기는 로즈마리, 라벤더, 그리고 자유의 향기만을 품게 될 겁니다. 30일이 지나고 특별한 행사 없이 그날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도, 고함 치는 소리도, 너무 늦은 사과도 없었습니다. 집은 이제 부분적으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포스터가 걸려있던 벽은 창백했고 서연의 코트들로 가득 찼던 옷장은 비어 있었으며 카운터는 어질러진 것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도 더 얇고 지쳐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방들을 상자 하나하나 옮기며 지나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하도록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중얼거리며 운동화와 비디오 게임을 들고 나갔습니다. 지훈은 계단을 쿵쿵거리며 부딪히는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날카롭고 참을성 없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고 밤새 속삭이던 논쟁 때문에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늘 그랬듯이 말을 아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신이 잃은 것의 무게 때문에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쭐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주방 식탁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수많은 저녁 식사에서 배제되었을 때 앉아 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투명 인간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한 적 없는 삶에서
그들이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민준이 문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고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1초 동안 저는 거의 예전의 그 소년을 보았습니다. 무릎이 까진 채로 학교를 마치고 제게 달려왔던 소년. 아버지 장례식에서 제 손을 그토록 꽉 잡았던 소년.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남자는 너무 여러 번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찾고 싶었던 어떤 말이든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내리고 마지막 상자를 차로 옮겼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뒤로 하고 문이 닫혔을 때 집은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침묵은 무겁지 않고 깨끗했습니다. 찬송가가 끝난 후에 멈춤처럼요. 저는 각 방을 천천히 걸어 다니며 벽, 난간, 낡은 식탁의 나무를 만져보았습니다. 이 집은 텅 빈 집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제 것이 된 집이었습니다. 모든 못, 모든 마룻바닥, 모든 추억까지도. 거실에서 저는 커피 테이블에 그들이 남겨둔 탄산음료 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반쯤 비어 있고 김이 빠져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저는 그것을 쓰레기통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캔이 쓰레기통에 부딪히는 소리는 들려야 할 소리보다 더 날카로웠고 모든 것을 끝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고 성철이 심었던 마당의 라일락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집은 집 냄새가 났습니다. 배달음식 용기 냄새도 기름기와 무관심의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봄의 냄새, 보살핌의 냄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요리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고기, 요리와 감자, 당근을 정원의 로즈마리로 양념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한 사람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갈 때 저는 성철을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혼자 해내기 위해 필요했던 힘에 대해, 평범한 행동들 속에 숨겨진 조용한 승리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붕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잃었습니다. 저의 인내심, 저의 침묵, 저의 보살핌을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늦게서야 그것들이 없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마지막 접시를 씻어 치운 후 저는 창가로 돌아왔습니다. 바깥 거리는 고요했고 라일락은 달빛 아래에서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굳건하고 확신에 차서. 그들은 제 저녁 식사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투명 인간으로, 제 집안의 그림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제 답을 주었습니다. 고함이나 복수가 아닌 잉크와 법, 그리고 그들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조용한 존엄성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은 다시 제 것이었습니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영혼으로, 진실로. 저는 커튼을 닫고 불을 끄고 고요함에, 성철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존경은 절대 주어지지 않아. 그것은 쟁취하는 거야.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잊혀질 두려움 없이 잠들었습니다.